그 롯데그룹이 얼마 전에 그룹의 상징이기도 한 6조 원 이상 간다는 롯데월드타워를 은행에 담보로 맡겼습니다. 왜? 롯데케미칼이 지금 경영 상황이 쉽지 않아서 그 유동성 위기 설도 터져 나오는데 그 우려를 잠재우겠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잡힐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확실하게 이 위기를 잠재울 수 있다라는 또 초강수 대책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화학업계의 위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이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고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손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화학산업은 좀 경기에 따라서 순환이 있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LG화학, 하나솔루션, 금호석유화학까지 물론 이제 만드는 제품은 저마다 다릅니다만 왜 이렇게 불황이 길어지는 걸까요? 이게 뭐 결론부터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너무나 당연한 답입니다만 수요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공급은 너무 많아 보여서 라는 게 답이고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이들 지적을 하는 게 중국에 좀 수요 둔화가 있는데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 뭐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소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소비 제품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는 화학 제품도 좀 안 팔리게 되어가지고 소비는 작은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보낼 그런 여러 가지 원료가 되는 화학 물질들을 중국에서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조달하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은 뭐 중국 같은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히 좀 이 가격이 낮아지고 불황이 걱정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좀 특히 좀 많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뭐 정말로 그래서 어떤 뭐 불황이 길어지냐 뭐 문제가 심각하냐라고 하면 당장의 수치는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화학업계가. 네. 예를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 화학업계 수출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 석유, 화학 뭐 종합해가지고 여전히 우리나라 3대 수출 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다음에 석유, 화학이거든요. 석유, 화학 합치면 대충 반도체 정도 규모가 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고 이건 뭐 통계에 따라서는 작년 상반기 비슷한 기간 대비 수출 액수도 더 늘고 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석유화학이 갑자기 막 침몰로 가고 있고 이런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수요에 좀 줄어드는 모양, 공급은 많아지는 모양 이게 앞으로도 꾸준히 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회사들 중심으로 좀 위험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 늘어나고 수출액은 늘어나더라도 왜 납작 가격은 올라가는데 경쟁이 심해지니까 판매 가격은 못 올리고 네. 이러면서 또 수익은 적자가 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 2010년대에 한 10년 정도 동안 석유화학이 좀 괜찮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쭉 괜찮았다가 이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순간적으로 세계의 모든 뭐 이런 공장 가동 이런 게 멈추면서 한번 훅 줄어들었다가 네. 다시 이게 그래도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뭐 이렇게 소비를 진작해야 된다. 이런 게 또 팬데믹 기간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시 또 순간적으로 굉장히 또 화랑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코로나19 시대 좀 후반에 상당히 좋았다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그게 좀 진정된 상태인데 진정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앞길을 보니까 앞날에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눈부신 성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그 산업 생산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뭐 생산 소비 다들 이제 둔화가 됐는데 경기가 좋아져야 소비가 늘어나고 대표적으로 거기 이제 플라스틱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뭐 볼펜이며 뭐 텀블러 뚜껑이며 마우스며 키보드며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이 소비가 좀 일단은 늘어야 되는데 또 문제는 일단 플라스틱 하면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만드는데 5초, 쓰는데 5분, 썩는데 500년 이런 말도 있고요. 네. 혹시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플라스틱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이 요즘 너무 낭비되고 있고 아무데나 사람들이 버리고 이걸 막 쓰다 보니까 요즘 환경 오염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플라스틱을 잘 써가지고 환경에 이익이 된 사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는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상아를 잘라서 만들던 당구공 같은 거 요즘에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서 코끼리 잡을 필요 없어졌다. 네. 예전에 안경테 같은 거 만들 때 바다거북 잡아가지고 그 등껍질로 안경
안경테, 데모 안경 뿔테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 요즘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서 바다 거북 안 잡아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니와 네. 플라스틱이 안 썩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함부로 플라스틱을 버렸을 때 그 네. 쓰레기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요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플라스틱은 안 썩기 때문에 오래 가고 내구성을 갖고 계속해서 꾸준히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만들어 가지고 좀 상하면 버리고 하는 대신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게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사실은 우리 플라스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에 낭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인데 사실은 플라스틱은 안 썩는 재료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껴서 잘 쓰면 자원 자체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사실은 꽤 많은 재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굉장히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를 처리할 조직적인 쓰레기 매립지가 도시 근처에 크게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조직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형 매립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우리나라의 수도권 매립지가 네, 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 근처에 있는 조직적으로 쓰레기를 묻는 쓰레기 매립지 아니냐라고들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올림픽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지 크기로 무슨 순위가 공식 발표가 돼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많이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형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면 매립지를 만들면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쓰레기 매립한 곳에 스며들어서 쓰레기 썩은 물이 나오는 거, 네. 그 침출수가 나오는 걸 제일 걱정을 하거든요. 특히 그게 이제 뭐 지하수나 이런 데로 잘못 스며들면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고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대형 쓰레기 매립지에는 제일 아래쪽에 땅속 깊은 데다가 흔히 차수막이라고 부르는 이 침출수 막을 수 있는 막 같은 거를 이렇게 쭉 깔아 놓습니다. 아, 이런 건 뭘로 만들겠습니까? 그 썩으면 안 되잖아요. 네, 튼튼하고 오래 가는 걸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근데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값이 싸야 돼요. 엄청나게 넓은 넓이에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걸 뭐 값싸고 튼튼한 걸로 만든다고 해서 철판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녹슬어서 뭐 결국 다 사가서 언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 다 폴리에틸렌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바닥에 다 깔아놓거든요. 그거는 또 썩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또 플라스틱 쓰레기는 언젠가 빨리 썩어야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 써야 되는데 잘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쓴 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좀 귀하게 여기면서 재활용을 잘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네.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재활용이 잘 되는 재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의자 같은 것도 지금 네.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 플라스틱 의자가 나오기 전에는 의자가 좀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어느 정도의 탄성도 있고 해야 되니까 철의자 이런 건 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나무로 의자를 많이 만들었죠. 네. 근데 나무는 뭐 썩고 상하고 곰팡이 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의자만큼 오래 가지도 못하거니와 만약에 나무 의자가 좀 오래 가가지고 이제 못 쓰게 돼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 나무 의자를 재활용할 만한 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땔감으로 태운다 뭐 이런 거 정도, 네. 뭐 갈아서 톱밥으로 어디 사용한다 이런 거 정도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의자는 잘만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이거 재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만 하면 플라스틱이 환경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꽤 있습니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플라스틱의 최대 장점으로 다들 뭐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모양을 변형하는 가공을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 쉽다라는 거를 플라스틱의 장점으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플라스틱이라는 말 자체의 원래 의미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양을 잘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고 예. 그래서 제조하는데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약하게 좀 덜 돌려도 제품 모양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에 영국 환경청에서 무슨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한 적이 있냐면 기계를 돌리면서 연료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온난화를 더 심하게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거 너무 남용하고 있어서 요즘에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 네. 한 장 만드는데 워낙 쉽기 때문에 그 만들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지면 종이봉투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은 종이봉투보다도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오히려 생산할 때는 오히려 더 친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워낙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복잡하게 가공을 해야지 종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닐봉지는 그냥 플라스틱 재료 한번 쿡 찍어가지고 훅 불면 그냥 비닐봉지가 돼가지고 콜콜콜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이제 뭐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면 가방 그런 거 네. 이제 비닐봉지 대신에 뭐 이런 장바구니로 이용하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비료를 주고 농약을 쳐가면서 목화를 기르는 것부터 해야지 면 가방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조사 자료에서는 비닐봉지 하나보다 면 가방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131배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면 가방 이런 거 장바구니로 사용을 하면 뭐 1년 내내 사용하고 2년 3년도 쓰니까 그러면 131번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이제 환경에 더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그만큼 이 플라스틱은 가공을 하는데 비용이 적고 그래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에너지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잘하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잘만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플라스틱이 워낙 싸다 보니까 우리 귀한 줄 모르고 막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 또 얼마나 재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네요. 이게 좀 뭐하고 저는 비교해 보면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 고려 청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릇이나 용기를 만들 때, 뭐 술병 이런 거 만들 때 아주 최고의 어떤 골동품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 청자 전시회도 뭐 하나 하고 있던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정말로 고려 시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고려 청자 물병 같은 걸 하나 들고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 그냥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네. 플라스틱 생수병, 페트병 이런 거 보면 고려 시대 사람들은 그 플라스틱 페트병을 정말 훨씬 더 좋은 어떤 마법의 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활용 가능하고 예, 이 페트병은 일단 가볍죠. 깨지지도 않고. 도자기 병에 비해서 얼마나 가벼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깨지지 안 깨지기 때문에 정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데다가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다 보이거든요. 고려 청자 쓰던 사람들이 보면 기적의 물병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더군다나 모양을 만드는 게 워낙에 쉬워가지고 정교하게 겉모양을 가공을 해가지고 이 입구 부분에 스크류 모양을 만들어서 꼭 맞는 병 뚜껑을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고려 청자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거 앞에 뚜껑으로 없어. 어떻게 닫고 뭐 나무 조각으로 틀어 막는다고 해도 이 물이 안 쏟아질 정도로 막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네. 고려 시대 고려 청자 있는 사람들은 고려 청자 10개 주면 페트병 하나하고 바꾸자 뭐 이렇게 제안할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가고 싶은데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경이에 해당하는 물건이 플라스틱 병인데 우리 그거 귀하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다 그러네요. 쓰레기로 막 버리곤 하죠. 우리가 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현주님이 인류가 멸망하면 플라스틱이 다 유물이 될 거라고. 썩지 않고 지구상에 남으면서 후세 몇백 년 뒤에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연구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친환경 플라스틱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친환경 자동차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그러면 네. 그 친환경 차량에는 친환경 소재가 또 쓰입니까? 내장재 많잖아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플라스틱을 친환경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뭐 분해되는 플라스틱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플라스틱이 분해가 너무 잘 되는 것도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원래 분해가 좀 안 되고 오래 가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방향의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어떤 걸 많이 생각을 하냐면 말씀드린 자동차 같은 쪽에서는 뭐 그런 거 일단 이 고전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는 쇠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철로 만들죠, 그죠? 네. 근데 그 철로 만들던 부품을 충분히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많이 대체를 하면 그만큼 무게가 훨씬 더 가벼워지겠죠. 플라스틱은 또 다른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첨가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재료의 성질을 다양하게 바꾸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소제를 넣으면 이렇게 좀 낭창낭창하게 모양이 잘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바뀌는 그런 형태로 플라스틱을 바꿀 수가 있고요. 난연제라는 거를 플라스틱에다 첨가를 해가지고 또 물성을 좀 바꾸면 불에 잘 안 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물질을 넣어서 플라스틱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물성을 플라스틱의 그런 성질을 잘 조절을 하면 자동차 부품으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그만큼 자동차가 더 가벼워지게 되니까 연비가 더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그만큼 더 안전하게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어서 뭐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바꾸는데 플라스틱 소재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거 말고 또 플라스틱을 좀 친환경화한다라고 하면 네. 또 많이들 나오는 게 플라스틱을 지금 가뜩이나 만드는데 비용이 덜 적게 드는 재료가 플라스틱이다라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비용을 더 낮추는 그런 시도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게 뭐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조건에서 기술을 더 개발해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쉽게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한다.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촉매를 도입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이 더 쉽게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약품을 만들어 본다.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촉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 좀 쓰지 않습니까? 네. 무슨 우리 지역 발전에 촉매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기관에서
하겠습니다. 높은 분들이 나와서 그런 말씀 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촉매라는 게 촉매제. 사실은 사람의 몸속이라든가 이런 생물의 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예시 많이 듭니다. 사람이 설탕만 많이 퍼먹어도 살이 막 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누가 설탕 한 포대기 갖다 주면서 예. 이거를 사람 살로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만드는 게 보통 일 아니죠. 그 막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 네,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설탕을 가지고 아무리 그거를 오래 갖다 놓고 뭐 쳐다보고 있고 뭐 그냥 뭐 끓였다가 뭐 녹였다가 반복한다고 해서 사람 살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 설탕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성분들이 쫙 해체됐다가 사람 살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지방 성분으로 쫙 재조합이 되면서 살로 싹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물질을 그렇게 분해해 가지고 재조합돼서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품, 그거를 이제 촉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몸속에는 효소라는 이름으로 아하, 그런 촉매가 효소.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플라스틱을 만들 때도 보통 플라스틱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만드는 값싼 플라스틱이 폴리에틸렌인데 네.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이런 거는 이제 제일 값싸게 만들어서 많이 쓰는데 이름만 들어도 대충 짐작이 오시겠습니다만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거를 석유에서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원재료로 해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걸 만들거든요. 에틸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다고 저절로 플라스틱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석유에서 뽑아낸 무슨 이런 연기 같은 물질, 뭐 이런 국물 같은 그런 물질이 가만 보고 있는다고 갑자기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바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촉매제를 개발해서 넣어줘야지 그런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데 촉매제가 개발되던 어떤 플라스틱 연구의 초창기에는 이런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만드는 반응을 한번 일으키려면 온도를 막 몇백 도로 올려주고 기압을 막 몇천 기압으로 올려줘야지만 예. 이런 반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료와 전기가 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플라스틱 하나 만드는 그런 반응을 시키는 그런 장비를 하나 갖다 놓으면 혹시라도 그 뜨거운 온도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장비가 터져버리면 주변이 다 막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주변을 콘크리트 보호막으로 다 겹겹이 덮어놓고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플라스틱 만드는 공장 뭐 이런 거 조금씩 운영해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독일의 치글러라는 사람하고 네. 이탈리아의 나타라는 사람이 흔히 업계에서 지글러 나타 촉매라고 하는 촉매를 개발하면서 예. 훨씬 더 쉽게 이 에틸렌으로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을 1950년대 후반에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쉽게 폴리에틸렌을 만들게 되면서 플라스틱이 대중화돼서 굉장히 많은 용도에 사용되게 되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분 뭐 지글러 나타 이분 둘 다 노벨상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플라스틱의 고향, 플라스틱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 독일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유럽 공업이 한창 유럽 제조업이 한창 잘 될 때 이런 나라들도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많이 팔아놨었죠. 지금은 이런 나라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의 회사들이 기술력을 개발해 가지고 따라오면서 이런 나라들은 이제 플라스틱 공업이 좀 퇴조된 상태고 독일 정도 뭐 아직 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퇴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 지글러 나타 촉매보다 더 좋은 촉매를 만들면 더 쉽게 플라스틱을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연료를 덜 쓰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더 안 하면서 플라스틱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많이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최근이라고 해도 벌써 뭐 한 10년 정도 뭐 이 정도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많이 여러 가지로 기대받고 있는 촉매로 메탈로센 촉매라고 하는 메탈로센 계통의 물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또 그런 플라스틱 제조용 촉매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메탈로센? 그렇습니다. 메탈로센이라는 이거는 뭐 사람 이름 아니고 물질 이름이고요. 네. 이것도 1970년대 후반에 독일의 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잘 이용하면 플라스틱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플라스틱을 메탈처럼 만든다고 해서 그렇지는 메탈로센은 않습니다. 아니죠? 네. 네. 그 메탈로센이라는 물질을 만들 때 메탈 금속이 필요해요. 금속이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탈로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메탈로센은 이 물질을 조금 에틸렌, 프로필렌을 넣어주면 그리고 약품하고 같이 넣어주면 플라스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특히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 튼튼하고 더 오래 가고 혹은 뭐 투명하게 더 잘 만들 수 있고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더 좋은 플라스틱을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그 아까 70년대 후반에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한 2-30년의 연구를 거쳐가지고 최근 10년 사이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실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계의 혹은 뭐 화학 산업계 전반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새로운 촉매가 많이 도입되고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더 적은 에너지, 더 좋은 쉬운 반응 조건에서 화학 물질이나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자꾸 개발해 나가가지고 되게 좀 고도화시킨 그런 게 또 우리나라 업계의 기술력이기도 하거든요. 좀 재밌는 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 상이라는 그런 상을 정부에서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노벨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상금은 노벨상보다 좀 적습니다만 그런 상을 수여를 하는데 2018년인가에 기업인 출신이었던 이 박진수 부회장이라는 분이 네. 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라는 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을 받으면서 명목을 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상을 줬냐면 이 회사에서 플라스틱의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에틸렌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 효율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달성했다. 그리고 메탈로센 촉매 실용화에서도 좋은 공장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 혹은 어떤 회사에 상을 주는 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좀 대표로 받을 만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작용을 해가지고 회사 경영자분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았던 적이 2010년대 후반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화학산업계의 경쟁력을 좀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촉매가 개발이 되고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면 과거보다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덜 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신기합니다. 쉽게 모양도 변화시킬 수 있고 물성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제조 과정도 어떤 첨단 소재 하나에 따라서 친환경이 될 수도 있는. 야, 이거 기술력이 엄청나네요. 플라스틱 안에 숨어 있는 게. 이게 하나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지금 화학 산업의 약간 위협 요소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에서 그 석유를 원재료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석유를 정제해가지고 뭐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판 다음에 네. 나프타라고 하는 납사라고도 네. 업계에서 흔히 많이 하는 그 휘발유하고 비슷한 그 물질을 재료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틸렌을 만들어내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요 네. 과정으로 쭉 업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한 20년 전부터 이제 셰일가스라는 걸 뽑아가지고 많이 이제 석유 산업을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스가 많이 섞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에탄가스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탄가스에 있는 성분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에틸렌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런 산업이 미국에서는 개발되어가지고 지금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LPG로 만드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굉장히 유사한 기술입니다. 근데 미국은 셰일가스가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펑펑 나게 되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유가가 높아지면 미국의 셰일가스 장사가 셰일가스 뽑아내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니까 네. 사람들이 셰일가스 많이 뽑아내가지고 미국의 업황이 좋아진다,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가가 높아지면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되고 그 셰일가스 뽑아내면서 나오는 그 가스, 에탄가스를 이용해서 미국 석유화학 업계도 좋아지고 미국 플라스틱이 한국 플라스틱보다 더 값싸게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유가가 높을 때는 이런 게 우리나라 업계에 위협이 되곤 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 평화가 와가지고 중동에 있는 수많은 산유국들이 아주 싼 값에 석유를 막 푼다라고 하면 유가가 낮아지면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안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 석유로 만드는 전통적인 이 에틸렌이 더 싸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좋아지는 뭐 이런 관계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동에서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등유 뭐 휘발유 이런 거 다 구분해낸 다음에 남는 납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프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틸렌 만드는 그거 말고 중동에 널려 있는 이 원유를 바로 기계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에틸렌 만들고 플라스틱 만드는 뭐 크루드 오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 바로 그걸로 올레핀을 만든다. 올레핀이 이제 에틸렌 프로필렌인 거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공장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면 그럼 원가 경쟁력에서 엄청나겠죠. 이게 뭐 석유의 본고장인 중동에서 바로 원재료를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면 또 한국 업계가 살아남기 쉽겠느냐. 그래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에틸렌이나 아주 기초적인 석유화학 제품으로는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첨단 소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뭐 인사하는 거 보니까 첨단 소재 쪽을 더 강조하고 네네. 화학회사들 이름 중에 뭐뭐뭐뭐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 또 그게 또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
그러면 미래 수요를 기대하고 있는 좀 각광받는 신소재 플라스틱은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신소재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심심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가 예. 뭐 흔히 말하는 카본 소재 뭐 이런 거 맨날 신소재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요즘은 별의별 분야에 뭐 하다못해 뭐 테니스 라켓이나 배드민턴 라켓이나 뭐 이런 것도 요즘은 이제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카본 예. 많이 쓰실 거예요. 예,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또 가볍고 튼튼합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카본은 말 뜻 그대로 하면 이제 탄소라는 뜻이거든요. 탄소는 이 수덩이지 않습니까? 네. 수출 카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카본이란 말은 좀 지나친 좀 줄인 말입니다. 아. 수덩이가 어떻게 나 테니스 라켓이 되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고깃집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카본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 탄소를 이용해서 섬유를 만든 거를 가지고 그 섬유를 첨가를 해서 만든 튼튼한 소재를 이제 탄소 섬유 계통의 합성 소재, 복합 소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카본 파이버 정도로 부르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한 70% 정도는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재료가 되는 건 다 말한 거니까요. 그래서 흑연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이제 섬유니까 실처럼 뽑은 다음에 그 실을 잘 엮으면 이제 옷감이나 밧줄처럼 만들 수 있겠죠. 면처럼 그래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재로 사용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실이나 그런 말씀드린 그런 천처럼 만들면 천이면 이렇게 펄렁펄렁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어떻게 도대체 테니스 라켓이 되고 자동차 부품이 되고 자전거 부품이 된단 말인가.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이 탄소 복합 소재라고 하는 거는 그 탄소 섬유 복합 소재라고 하는 거는 탄소 섬유 그 자체만을 쓰기보다는 그거를 말하자면 일종의 접착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어떤 이런 틀 속에 넣어서 굳혀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굳히는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흔히 이제 업계에서는 뭐 수지에다가 넣고 굳힌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또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화학 산업의 산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탄소 섬유를 많이 사용을 해서 만든 게 요즘에 카본 소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 탄소 섬유, 탄소 복합 소재 계통의 이 신소재를 만드는 쪽에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전부터 이쪽 업계에서 발달한 이런 기술력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고요. 지금도 탄소 섬유 복합 소재는 일본 쪽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죠. 그게 좀 단적으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탄소 섬유 복합 소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좀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에 좀 간단하게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좀 나왔던 것으로 이건 뭐 탄소 섬유를 뭐 복합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던 건 아니지만 같은 발상으로 많이 했던 걸로 어떤 게 있냐면 플라스틱에다가 뭐 탄소나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를 실처럼 만들어서 잘라낸 그런 거를 첨가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훨씬 더 튼튼해진다라는 그런 단순하게 더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이는 것 정도는 상당히 예전부터 많이 실용화돼 있었거든요. 유리섬유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요거를 어디에 많이 사용을 했냐면 오토바이 안전 헬멧을 만드는 용도로 요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 헬멧을 흔히 속어로 하이바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이바가 이제 파이버, 섬유를 일컫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약간 일본식 발음으로. 네, 그래서 들어왔던 일본에서 이제 파이버를 일본 사람들이 하이바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섬유 계통의 주로 이제 유리 섬유 계통의 원래는 어떻게 보면 복합 이제 소재를 글라스 플라스틱으로 파이버인데 그렇죠. 이걸 또 줄이고 예. 일본어투로 또 바꾸고 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바라는 그 속어가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플라스틱 공업에서 이런 섬유 강화 복합 소재를 만드는 기술력이 일본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맞아요. 게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요. 옛날부터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하게 섬유를 넣어서 플라스틱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는 꽤 수십 년 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뭐 좀 이게 무슨 철은 아닌 것 같은데 돌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되게 튼튼해 보인다. 이런 그 플라스틱인가 싶은 그런 이상한 물질을 일상생활에도 가끔가다 접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보면 뭐 철로 된 미끄럼틀도 있습니다만 미끄럼틀이 곡선으로 이렇게 우아하게 되어 있는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런 거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든 걸까? 아니면 뭐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가게 같은 데 있는 무슨 조형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게 건물 벽면에 뭐 요즘에 좀 그런 거 없어졌는데 옛날엔 그런 거 많았죠. 건물 벽면에 대학가 이런 데 보면 뭐 건물 벽면 기어 올라
올라가고 있는 뭐 고릴라 조형물 같은 거 뭐 이런 거 붙어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조형물 같은 거 보면 저게 돌로 만든 석상도 아닌 것 같은데 쇠로 만든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가벼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일반 플라스틱 같지는 않고 이런 거 이제 플라스틱에다가 이런 유리 섬유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강화해서 만드는 그런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고 뭐 배 같은 거 만들 때 썩지 않아야 되니까요. 튼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벼워야 되니까요. 배 같은 거 만들 때 간단한 뭐 모터보트라든가 낚싯배 이런 거 만들 때는 이런 플라스틱 계통에다가 섬유를 넣어서 강화한 재료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뭐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로 Fiber Reinforced Plastic (FRP)라든가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뭐 GRP) 뭐 이런 말 업계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인포스드가 뭔가 새롭게 뭔가 뭐 압력을 가했다, 뭐 새롭게 뭘 가했다라는 더 뜻.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이버를 플라스틱에 집어넣어줬다라는 거, 섬유 실 같은 그런 거를 그런 집어넣어줬다라는 뜻인 거죠. 거군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이게 뭐 생각해 보면 나온 지는 좀 오래된 소재인데 점점 더 많이 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어서 약간 신소재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걸로 네.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많이 생산되는 걸로 뭐가 있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제 우레탄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레탄. 그게 이제 사실은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약간 뭔가 스펀지나 고무 비슷하게 좀 말랑말랑한 그러면서 탄성이 이제 있는. 그러면서 물에 잘 젖지는 않는 그런 거 이제 폴리우레탄.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슬리퍼다. 뭐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매트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 폴리우레탄을 코팅제로 만들어 가지고 발라 놓으면 굉장히 튼튼하게 물을 다 튕겨내면서 오래가는 그런 코팅제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폴리우레탄하고 뭐 어느 정도 화학적으로는 비슷하게 만드는 폴리우레아라는 재료도 있는데 요거를 방수 코팅 재료 같은 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상용품 만드는 데도 많이 쓰지만 방수 코팅 재료로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거는 물 안 스며들면 좋겠다 싶은데 이걸 다 바르거든요. 그래서 우레탄 코팅. 그래서 방수제. 요거를 어디에 정말 많이 바르는지 아십니까? 옥상에. 우리나라 옥상에 이걸 엄청 많이 바릅니다. 그 옥상 보면 이제 대부분 뭐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초록색 바닥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높은 데서 올라가지고 도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한국의 좀 특이한 문화기도 한데 한국 집 지붕은 다 초록색이거든요. 희한하게. 우레탄 코팅. 한국 사람들이 녹색을 사랑해서 그러나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외국인이 그런 풍경을 보고 착각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다 옥상마다 뭐 테니스 코트 같은 걸 만들어 놓나 보다 착각하는 그런 글도 본 적이 있는데 보긴 좋네요. 그래도 초록색이니까. 뭐 개성 있는 어떤 모습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폴리우레탄 코팅이나 폴리우레아 코팅을 잘 만들기 때문인데 이게 방수제로 만들 때 첨가제를 넣다 보면 초록색 나는 첨가제가 만들기 좀 첨가제를 써서 만들기가 좀 쉽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룰 초록색 코팅으로 다 통일된 이런 거죠. 뭐 시뻘건색보단 보기 좋죠. 그리고 요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폴리우레아 같은 경우에 요거를 이렇게 코팅제나 뭐 폭신폭신한 재료 요런 거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요거를 실처럼 뽑아내가지고 섬유로 만들어서 쓰면 우리가 흔히 이제 스판이라고 부르는 그 쫀쫀한 잘 늘어나는 그런 옷감 재료로 이제 또 사용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거 이제 코폴리를 만들어서 조금 추가 공정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국내에 이 스판이라고 속어로 부르는 요 재료 만드는 이 업계가 우리 국내 1위 업체가 세계에서도 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그렇죠. 한국의 요 계통의 옷감 스판 뭐 이런 식의 옷감이 세계 시장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지 않느냐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앞서 나가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로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폴리아라미드라는 또 플라스틱 계통 재료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섬유 계통으로 이렇게 만들면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잘 휘어지는 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근데 그걸로 방탄조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폴리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질기고 튼튼해가지고 같은 굵기로 하면 뭐 철보다도 10배 강한 것 같다. 50배 강하게도 만들 수 있겠는데 잘하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방탄조끼, 방탄 헬멧 이런 거 만들 때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개발된 것은 1960년대에 스테파니 퀄렉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자가 처음으로 개발했던 것인데 그 후로 뭐 10여 년 정도 쭉 연구가 되어가지고 80년대부터 방탄복 재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방탄복 재료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실처럼 줄처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방탄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이 타이어가 고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무로만 되어 있으면 너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타이어라는 게 강하게 질기게 잘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타이어 코드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섬유로 된 질긴 거를 좀 이렇게 중간에 박아 넣어가지고 그렇죠. 타이어를 더 튼튼하게 좀 유지하게 해주는 그 뼈대를 잡거든요. 마치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 속에다가 철근 넣듯이. 딱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타이어 코드로 뭐 과거에 사용하던 것보다 이 폴리아라미드 쓰면 훨씬 더 질기고 튼튼하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IT가 발전을 하면서 IT 산업 발전하면서 어디에서도 폴리아라미드 사용량이 많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그 요즘은 인터넷 고속통신은 다 광섬유라고 하는 광 케이블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빛으로 통신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광 케이블이 이제 뭐 유리라든가 뭐 게르마늄을 유리처럼 만든 거, 저마늄을 유리처럼 만든 거 이런 거를 가느다란 관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통신선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끊어지거나 뭐 휘어져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거나 낡아가지고 부서지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튼튼하게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광섬유에도 마찬가지로 심을 하나를 같이 좀 꼬아놔야 되겠다. 네. 붙여놔야지 광 케이블도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튼튼한 그런 심지를 좀 이렇게 연결해 놓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걸 뭐 철선으로 할까, 뭐 구리선으로 할까, 뭘로 하면 튼튼할까 고민을 하다가 폴리아라미드 방탄복 재료로 하면 이게 잘 휘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연결해가지고 꽂기도 편하면서 튼튼하기는 더 튼튼하겠구나라고 해서 광섬유 안에 폴리아라미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광섬유 폴리아라미드에도 빛이 통한다는 거예요? 빛이 통하진 않고요. 광섬유 빛이 통하기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광섬유는 광섬유대로 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묶어놓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어에다가 철근처럼 보강제로 넣는 것처럼 보강제로. 이게 뭐 광섬유가 갑자기 중간에 뚝 끊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지 말라고 보강제로 튼튼하게 이렇게 심지로 연결을 해놓는 거죠. 광섬유한테 이제 방탄복 입혀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어떤 인터넷 이런 걸로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요 방송 내용이 전달되는 거에도 폴리아라미드 방탄복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게 건너가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요즘에 그 전쟁 국면이나 아니면 이제 테러 이야기 나올 때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 해저 케이블을 누군가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네네네. 얘기 나오는데 네. 여기다가 폴리아라미드로 방탄복처럼 이제 감싸 놓으면 쉽게 끊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런 방탄복 같은 이런 방위 산업, 무기, 군수 물자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는 나라면서 동시에 IT 산업도 발전되어가지고 폴리아라미드가 광섬유에도 많이 필요한 나라면서 동시에 화학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폴리아라미드를 잘 만들 수 있을 만한 토양도 잘 갖추신 나라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그 어려운 걸. 우리도 폴리아라미드를 만들어 보자라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성과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원조 회사하고 뭐 특허 분쟁도 있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큰 뉴스였거든요. 이게 돈 액수로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희한한 사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폴리아라미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래서 분쟁이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폴리아라미드가 대량 생산되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우리나라가 세계 3대 폴리아라미드 생산국에 속하게 됩니다. 이긴 거예요? 뭐 그래서 합의로 다 보고. 정리가 됐어요.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면 민감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한 뭐 10여 년 막 이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한 끝에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폴리아라미드 세계 3대 국가로 대표적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방탄 국가로 좀 돌입한 측면이 있고요. 방탄 국가는 맞아요. BTS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BTS가 나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좀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건설된 우리나라의 아주 세계적인 대규모 이 폴리아라미드 이 방탄복 재료 공장이 경상북도 구미시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규모가 세계적인 규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탄 도시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경상북도 구미시가 여기서 방탄복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폴리아라미드가 많이 생산되는 방탄 도시 경상북도 구미라고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뭐 이야기해볼 수도 있겠죠. 폴리아라미드도 그렇고 앞서 말씀해주신 스판덱스도 그렇고 뭐 유리 강화 플라스틱 등등도 그렇고 사실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고 전통적인 석유화학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우리가 또 첨단 기술로 앞서가야 하는 거고 또 끊임없이 또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겠습니다. 야, 화학 이야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데
항상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